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1년 전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드라마 같다 할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제 이혼 이야기를 평소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보내봅니다. 제 사연 함께 들어주실래요? 제 결혼과 이혼의 원흉은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엄마의 권유로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 절친이 남편의 이모였죠. 어릴 때부터 그 집 아들은 대학을 어디 갔다더라, 어떤 일을 한다더라 등 엄마 친구 아들 느낌으로 많은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남편 이모가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수경이는 어쩜 저렇게 참할까, 우리 조카 며느리 하면 딱 좋겠다 하는 말씀을 늘 하셨죠. 엄마도 듣기 싫지 않으셨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러면 뭐하냐, 요새는 애들이 좋아야 만난다고 대답하곤 하셨어요. 저는 동양화 미술을 전공하고 대학교에서 학과 조교를 했습니다. 간간히 전시회도 열고 작가로서도 활동을 겸하고 있었죠. 20대 끝자락에 엄마가 선을 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9수 전에 결혼 생각을 해보라고요. 미신 같은 얘기를 믿는 엄마의 말에 웃어넘겼지만 맞선 상대가 엄마 친구 조카 그분이었어요. 수경아, 내 친구 조카라서가 아니라 그 집 미용용품 도매업하고 사업이 아주 탄탄해. 난 너 없는 집에 시집 보낼 생각 없다. 시집만 오면 미술작가로 전업 활동하라고 하더라. 널 엄청 좋게 봤대. 시부모짜리가 인품도 좋고. 평소 집안끼리 가끔 모임도 하고 지내셔서 서로의 사정이나 성품을 알고 있던 터라 엄마는 생전 안 하시던 결혼 얘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은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 될 자리가 현덕하시다 하고 시아버지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자식들에게 상가 부동산 고루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맞선 상대가 묵묵하고 남자답다는 말이 제일 끌렸던 점이에요. 서로의 전화번호만 넘겨받고 어른들 없이 알아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수경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원보입니다. 맞선 장소로 유명한 카페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눈매가 매서운 남자다운 인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을 가리는가 싶더니 말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다더니 새삼 사업과는 언변이 다르네 싶었어요. 학창시절부터 수경 씨 얘기는 이모한테 많이 들었어요. 미술하신다는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우아하신가 했네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원보 씨도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긴장이 좀 풀리네요. 상대가 저를 배려해줘서인지 생각보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차를 마시고 산책도 하고 첫 만남인데도 낯설지 않더라고요. 수경 씨 키가 좀 크시네요. 실례지만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네? 저 172cm 정도요? 늘 연애를 하면 남자들은 제가 키가 크다고 데이트에 굽 낮은 신발을 신고 와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수경 씨랑 비슷한데 이세를 생각하면 키 큰 여성분이 좋더라고요. 제 이상형이시네요.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이 제 콤플렉스로 만들어버린 키를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남자. 듣던 대로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호감이 갔어요. 서로가 마음에 들었고 양가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니 속전속결로 결혼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28살, 오빠가 30살. 또래다 보니 서로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해서 결혼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내가 너희 시어머니가 사람이 점잖고 시집살이 시킬 위인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며느리 다루려고 하는 건 시어머니라면 누구나 다 있어.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넌 잘할 거지만 그래도 재량껏 잘하렴. 결혼하기 전 친정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기우였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친딸같이 잘해주셨죠.
남편은 이남 맞이였는데 남동생은 자동차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유학 중이라 결혼식 때 잠깐 본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상가 건물을 결혼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 말이죠. 우리 며느님, 내가 다른 건 해줄 게 없고 자그마한 상가 하나 해주고 싶어서 말이다.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한다. 시아버지는 여유가 될 때마다 부동산이나 상가를 구매하시는데 20년 전부터 사둔 땅이나 건물이 4~5배가량 오른 경우가 많았다 하네요. IMF로 전 국민이 어려웠던 시기에 오히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듯이 경제 위기 때마다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물려받을 장남답게 재산이 많았고 신혼집으로 살 아파트와 도시 외곽의 땅을 제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본의 아니게 재정적으로 넉넉해졌어요. 결혼을 하고 1년 후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업을 물려받았고 화장품 신규 사업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시아버지 때부터 몇십 년간 거래해온 공장이나 업체들이 있었기에 남편이 화장품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온라인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2년이 되도록 주말에 맘 편히 쉬지도 못하고 매번 출장 다니는 남편을 보면 늘 안쓰러웠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이해가 갔죠. 바쁘다는 것만 빼면 남편은 좋은 배우자였어요. 특별하게 예민하게 굴거나 하는 것도 없고 제가 실수를 하면 조용히 넘어가주는 매너 있는 남자였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어떤 때는 아예 회사 사무실에서 며칠간 야근하며 집에도 못 들어오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이번 주는 같이 밥도 한 끼 못 먹었네? 그러게. 그런데 여보, 나 할 말 있어.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이야? 회사 상황이 안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상황이 안 좋다니. 회사가 곧 부도 처리될 것 같아. 뭐? 어쩌다가 회사가... 거래처 회사에 믿고 어음을 해줬는데 부도가 나서 우리 회사에서 막아야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아버님한테 얘기해봤어? 돈은 어떻게 안 된대?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 하시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이뤄낸 사업체가 무너진다니 갑작스런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새 힘들어했나 싶어 마음도 너무 아팠고요. 다음 날 돈이 되는 것들과 서류를 죄다 모아서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빠, 4명이래 된 부동산이나 건물들 처분하면 회사에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여보, 이런 걸로 해결되는 거였으면 벌써 나도 그렇게 했지. 안 돼. 그럼 어떡해? 일단 우리 이혼하자. 당신 앞으로 된 재산 저당 잡히면 안 되니까 우리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혼? 내 재산 때문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부도 나고 회사가 파산하면 부부니까 당신 명의 재산도 온전치 못할 거고 우리 이혼하는 척 하는 거야. 당신이랑 나 임시적으로 남남인 척 하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그래? 우리 이런 상태로 아이라도 가지면 회사 부채 그대로 아이한테 물려주는 거야. 땡전 한 푼 없이 어떻게 아이를 길러? 상상이나 가? 결혼한 지 2년째 우리가 기다린 아이는 가지지 못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설득에 시댁과 친정에 비밀로 하고 조용히 서류상 이혼 절차를 밟았더랬죠. 양가 부모님께 걱정시키지 말고 본인이 회사 일을 정리하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이상한 부분을 눈치챘을 텐데 당시에는 그 결정이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친정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1년 전 검사에서 없었던 혹이 보인다고 조직검사를 해보자는 거야. 했더니 유방암이래. 엄마,
일단 우리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 요새 유방암은 암도 아니래. 97% 이상 생존한다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와 이혼 후 여자 혼자 외동딸을 길러내신 강한 분이었죠. 내 어머니가 암이라니. 남편과의 이혼에서 오는 찜찜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엄마의 암투병 생활을 도왔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일기 판정을 받았으니까 수술 예후도 좋고 우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고마워 수경아. 내 딸밖에 없다. 너도 얼른 자식 낳아야 이 기쁨과 든든함을 알 텐데. 걱정 마. 생기겠지. 지금은 엄마 몸만 생각해. 수술 후 유방암 1기로 판정받은 엄마는 다행히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상태여서 통원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엄마가 노래를 부르던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엄마의 수술부터 회복하는 몇 달의 시간 동안 정신이 없어 챙기지도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엄마의 병세를 묻는 안부 문자만 가끔 올 뿐 회사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됐어요. 엄마, 이제 제주도로 이사하고 병원은 3개월 뒤에 가도 되니까 이서방 만나러 집에 다녀올게요. 그래, 네가 나 때문에 괜히 남편이랑 생이별하고 미안하다. 이서방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이혼 사실을 알리지 못해 병간호 핑계로 몇 달간 엄마와 함께 생활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혼자 생활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 남편이 분가한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급하게 반찬도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들고 찾아갔더랬죠. 오피스텔이 605호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연보 씨 휴대폰 아닌가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 폰으로 전화... 다급하게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넘어왔어. 오빠 오피스텔에 반찬 좀 갖다 주려고. 반찬은 무슨... 왜 그런 거 신경 써? 어머니 간호나 신경 쓰면 되는데. 그런데 방금 전화 받은 여자는 누구야? 여자? 아이, 우리 회사 이사야, 자문이사. 그렇구나. 회사에 여자 직원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 화장품 회사니까 여자 직원도 당연히 있지. 지금 회사야? 오피스텔에 반찬이랑 음식만 두고 갈게. 비밀번호를 물어서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고 방 청소도 해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지 집에 사람 산 흔적도 없이 휑한 느낌만 들더군요. 회사 일이 빨리 해결돼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날은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얼굴이 좋아 보여서 안심이 되더군요. 오빠,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 많이 힘들지? 수경아, 우리 명목상이더라도 이혼은 이혼이니까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회사 근처에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디서 만나는데? 이혼했다고 만나지도 못하는 거야? 너랑 내가 만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이혼했다더니 위장 이혼인가 의심이라도 사면 어떡해? 알았어. 그럼 오빠가 아파트로 와줘. 나 요새 수습하러 다닌다고 정신없이 바빠. 당분간 전화로만 연락할게. 이해해줘. 다른 것도 아닌 회사 때문이라는데 자주 보자고 얘기하기가 민망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연보 씨 아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혹시 이연보 씨랑 어떤 관계인가요? 사촌? 가족인가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전화로 다짜고짜 남편을 아는지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아서인지 상대 여자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궁금한 걸 더 물어보려 했지만 여자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며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자가 말한 빌딩 건물이 있었어요. 말해준 대로 입구에 안내원이 나와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5층짜리 빌딩은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게 보였는데 막상 내부로 들어가니 최신식 설비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안내원은 5층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어느 문 앞에 다다라 저를 들여보냈어요. 책상이나 사무기기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어 사무실같이 보이지만 화려한 색감의 인테리어 소품들이 있어 여성적인 취향의 서재 같았죠. 잠시 기다리자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만나자고 한 사람. 여자와 저는 보자마자 동시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경이, 심수경? 하미주 맞지?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 친구였어요. 특히 우리 둘은 중학교 때 절친으로 지냈었죠. 성인이 되어 만난 적은 없었지만 화장 아래 예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경아, 오랜만이네. 그래,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네. 미주 넌 많이 달라졌다. 이제 우리도 30인데 예전하고는 다르지.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한 거구나. 난 너가 이원보씨 아냐고 연락이 와서 너무 놀랐어.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남편? 이원보가 너 남편이라고? 응, 알고 전화한 거 아니야? 지금 그놈이랑 결혼한 사이라고? 응,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맞아. 친구는 결혼한 사이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사연인즉 친구와 제 남편은 반동거 상태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 혼수 준비도 하고 혼인신고도 앞두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여자한테 전화 온 걸 대신 받았다고 엄청 예민하게 화내는 모습에 뭔가 있다고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 전화 상대는 저였고요. 수경이 널 사촌 동생이라고 하더라. 근데 사촌 전화를 내가 대신 받은 건데 그렇게 화를 낸다고? 너무 이상했어. 얼굴까지 벌개져서는. 너랑 동거를 했다고? 혼인신고까지 하려고? 누가 뒤통수를 세게 친 것처럼 충격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도의 상대가 중학교 동창인 미주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너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구나. 그 말이 왜 지금 여기서 나와? 너 아직도... 저와 미주는 중학교 때 서로 모르는 비밀이 없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제게는 좋아하는 첫사랑 상대가 있었어요.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진욱이라는 남자애였는데 학원을 같이 다니고 해서 종종 연락을 하는 사이였죠. 미주도 제 짝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고백하라고 늘 저를 답답해 했어요. 심수경, 너 안 되겠어. 도대체 몇 년째 너 혼자 그러고 있어? 그냥 진욱이 연락처 이리 내놔. 내가 네 첫사랑 성공시켜준다. 어떡해? 진짜? 미주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남녀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고 저는 내성적이고 있는 듯 마는 듯한 성격이었어요. 서로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누구보다 잘 맞는 친구였죠. 그런 친구가 나서준다는데 너무 고마워서 진욱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미주는 제게 미안한 듯 어렵게 말을 걸더군요. 수경아, 실은 너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나 사실 진욱이랑 사귀기로 했어. 뭐라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첫사랑 이루어지는 거 도와준다며.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도 처음에는 너랑 이어주려고 했는데 나도 좋아졌어. 나도 남자한테 고백받은 건 처음이라서. 그토록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첫사랑이 한 번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 사이는 깨져버렸고 고등학교까지 2년이 이어졌지만 서로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후에 주변 친구들도 알게 돼서 미주는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서일까
저는 그 뒤로 친구도 남자도 잘 믿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이에 친구를 남편의 내연녀로 다시 마주치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하늘이 나를 우습게 보나? 너랑 나를 이렇게 또 마주치게 하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하게 물어보자. 이원보, 그 사람은 언제부터 만났니? 1년 좀 넘었어. 미용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고 사업 파트너들 간의 모임이 있어서 그때부터 서로 자주 만나고 그러다가 좋아지고 지금까지 왔지. 너 날 무슨 바람핀 불륜전처럼 말하는데 나도 엄연한 피해자야. 피해자?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처음부터 결혼 안 한 노총각이라고 했어. 자기 구제해달라고. 나 같은 이상형을 못 만나서 지금껏 혼자라고. 난 같은 미용업계고 신생 화장품 브랜드니까 가끔 일적으로 자문해주려고 한 게 다였어. 네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로 접근해서 일적으로 사적으로 합치자고 꼬신 거야. 미혼이라고 했다고? 1년 전이면 나하고 결혼한 지 1년 될 때였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미주, 너 솔직히 말해. 진짜 그 남자 유부남인 거 몰랐어? 진짜 몰랐어. 하늘의 맹세해. 나 중학교 때 너랑 남자 때문에 그렇게 사이 멀어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모진 소리 듣고 그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 그 후로 사적인 관계에서 남자 만날 때 누구보다 조심히 하고 살았어. 그래.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너랑 나 또 이렇게 얽혀버렸는데. 안 되겠어. 그이한테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겠어. 잠깐만 수경아. 잠깐만 기다려. 일단 내가 전후 상황을 알아보고 너한테 다시 연락할게. 그때까지만 참아봐.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아니고 너랑 나 둘한테 이런 짓을 한 게 사실이라면 중혼죄나 사기 결혼의 가능성도 있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중혼은 아니야. 우리 사실 이혼했어. 3개월 전에 회사 부도날 위기라며 재산 저당 잡히면 안 된다고 서류상 이혼하자더라. 회사 부도? 그게 무슨 말이야? 요새 이원보 이 업계에서 새 손가락 안애들은 매출 중인데 3개월 전이면 나랑 결혼 얘기 나온 시점이네. 진짜 못된 놈이네 이 자식. 친구와 말을 맞춰보자 대략적으로 남편의 계획이 눈에 보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출장이니 야근이니 한 것도 전부 친구와 저 사이를 오고 가는 두 집 살림의 증거였고 제게 이혼을 요구한 것도 친구와 결혼하기 위해서였다는 거를요. 남편의 손에서 두 여자가 놀아나고 있던 거죠. 도저히 이원보, 이놈 가만둘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연기를 할까? 난 일단 생각 좀 정리하고 먼저 갈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엉망이어서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진짜 친구 말대로 남편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하고 지냈던 거였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회사가 어렵다는 둥 재산을 뺏길 수도 있으니 이혼하는 척 하자는 둥 했던 모든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른 채 거실 소파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옆에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사실이냐고 나한테 왜 이런 거냐고 목 놓아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친구와 다시 만났습니다. 수경아, 넌 어떻게 할 거니? 난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야. 지금 너한테 의견 물어보는 건 과거에 너에 대한 사죄도 있고 같은 여자로서 물어보는 거야. 너만 원한다면 너한테 한 짓도 복수해 줄게. 이미 이혼도 했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친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브랜드가 시장에 자리 잡은 걸 발판 삼아 사업 홍보도 하고 확장시키려고 한 것 같아. 말 그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한 거지.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손재주가 좋고 일을 잘해서 어린 나이에 미용실에서 실장까지 초고속으로 달았다고요. 미용업계에서 맘맞는 미용사들끼리 헤어 제품, 탈모 제품 등을 만들어 사업이 대박났고 지금은 단독으로 세운 화장품 브랜드로 이 미용계에서 제법 알아주는 회사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이용해 인맥도 넓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이건 술자리에서 녹음한 건데 너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친구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원보 너는 결혼해서 와이프도 있으면서 세컨드도 있고 있는 놈이 더 안다더니. 요즘 결혼하고 애인 안 둔 남자도 있나? 어떻게 사내가 돼서 한 여자한테 만족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다 비즈니스야.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거지. 너 가정에 너무 충실한 것도 등신이다. 이 형님 말 알아서 새겨. 다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남편의 목소리로 들은 순간 현실로 처절하게 와닿았습니다. 난 정말 이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거구나 하고요. 좋아. 그럼 내가 같이 복수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내가 그 자식 회사 내부 사람을 한 명 회유해뒀어. 10년 넘게 일한 직원인 모양인데 이원보가 몇 번 물먹였나 보더라. 경영도 제대로 안 하고 구린 방식으로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회사에 타격이 간다 옳은 말 좀 했더니 뒷방 노인에 취급했나 보더라고. 회사 쪽에 약점 잡아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상의해보자. 그렇게 회사 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걸로 망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 변경되는 거 있음 연락 줘.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주고. 결정적인 약점을 잡기 전까지 친구와 저는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고 평소대로 행동하기로 약속했어요. 여느 때처럼 남편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자나 전화가 왔습니다.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처럼 놓아줄 듯 말 듯 연락을 해오더군요. 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가끔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는 친구의 말이 떠올라 더는 이해고 뭐고 생각 않기로 했어요. 수경아, 일단 증거 모으는 대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까 생각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이원보가 우리 회사 신제품 정보를 빼돌려서 자기 회사 신제품으로 발표했어. 이건 정면 도전이지. 나를 호구로 보고. 혹시 우리가 본인들을 캐는 걸 알게 된 거 아닐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인간이 원래 인간 말종이라 그래. 우리 빨리 결론 짓자. 질질 끌 거 없이. 내부 증거를 모을 때 남편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문제는 저와 친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접근했고 회사 내부 사람을 통해서 결정적인 세금 조작을 한 정황들을 파일로 확보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탈세 의혹들을 정리하면서 살펴보는데 시아버지 밑에서 무얼 배웠는지 의문이 갈 정도였죠.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늘자 남편은 세금 계산서나 소득을 거짓으로 축소해서 조작하고 서울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탈루했더군요. 탈세 혐의로 남편을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회사에 조사가 들어가서 숨긴 소득 30억이 적출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차명 계좌로 거짓 자금을 꾸며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작당에서 세무 처리한 사람과 관련인들은 조세 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됐고요. 한동안 TV를 틀면 남편 회사 탈세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계속 보도됐어요. 시부모님도 사실을 알게 되시고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기까지 했죠. 마음 같아서는 남편과의 이혼을 얘기하고 시댁과도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이 평소 제게 자식같이 잘해주신 것 때문에 쉽사리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밤 친구 미주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 정말 이혼보랑 끝냈어. 내가 국세청에 신고한 거 알고 찾아와서 한바탕 하고 갔어. 내가 일단 너도 같이 한 거 얘기는 안 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나랑 일적으로 얽혀서 우리 회사 담을 빨아가는 거 더 이상 안 된다고 언제까지 속일 거냐고 했더니 둘 다 엔조이 아니냐고 하더라. 성인들끼리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나보고 배신했대.
본인이 먼저 우리 회사 정보 빼돌린 건 생각 안 하고. 너한테 말하기 부끄럽지만 진짜 좋아했는데. 암튼 다 끝났어, 진짜. 남편에게 농락당하기는 저나 친구나 마찬가지지만 일적인 부분까지 관련되어서 친구는 더 힘들어 보였어요. 알지 못했지만 본의 아니게 저와 남편 사이에 있어서 미안했다고 사과하더군요. 운명의 장난 같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인연에 참 많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남편은 탈세 혐의로 신용에 문제가 생겨 자금 압박으로 1차 부도를 맞았다고 하더군요. 남편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지 않자 시댁도 친정도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서 양가의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서 오렴. 아버지가 너 이혼했다는 얘기 듣고 부르라고 하셔서 불렀다. 원보는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라서 너만 불렀어. 시어머니는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수척해진 얼굴이시더라고요. 왔니? 이리 와서 앉아라. 이혼이라니 언제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좀 해봐. 시아버지는 아픈 몸을 하시고도 자식 걱정에 사력을 다하시는 느낌이었어요. 회사도 이렇게 된 마당에 충격받으실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나 집안 대소사에 제가 계속 함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의 바람과 서류상의 이혼 요구, 내연녀와의 재혼 등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야? 그 녀석이 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시부모님 앞에서 자식에 대한 민낯을 밝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 무책임한 남자가 너무 미웠고요. 모든 것을 믿고 이해하려 한 저도 바보 같았지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친정엄마는 상의도 없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으셨죠. 이혼을 한 지 반년이 됐고 특히 이혼 사유가 바람이 나서 저를 설득해 합의 이혼을 했다는 점에서 기함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시킨 결혼인데 어떻게 이서방이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 족놈을 가만 안 두겠어. 바람난 년이랑 결혼하겠다고 널 속이고 이혼? 내가 그 집 가서 부모한테 따져야겠다.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 시켰으면 탈세에 사기에 불륜이라니. 아이고, 어떻게 바람나서 이혼하는 것까지 이 애미를 닮아 이거사. 엄마 그만해. 몸도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잘 됐어. 아이 낳고 사는데 그랬어 봐.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었지만 엄마의 신세한탄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기분도 풀어주고 저도 심신안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동안 제주도 친정에 머물기로 했죠. 때때로 우울함이 자꾸 올라와서 잠만 계속 자거나 바다만 한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운동할 겸 기분 전환으로 집 앞 바닷가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전 남편이더군요. 면도도 안 하고 씻지도 않았는지 꾀지지한 모습으로 서 있더군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분노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말을 섞거나 하고 싶지는 않아서 뒤돌아 가려 했습니다. 수경아,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저 아세요? 나 결국 파산했어. 당신 파산한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인과응보야. 여긴 왜 찾아왔어? 갈 데가 없어서. 아파트 갔더니 다 정리한 것 같더라. 우리 이제 남남이야. 이혼한 전처는 왜 찾아와? 무슨 할 말이 더 있다고. 무슨 소리야? 회사 정리되고 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뻔뻔한 얼굴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정이 되었던 마음에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끝까지 나를 등신 취급하지? 내가 당신 바람 피운 거 모를 줄 알았어? 바람나서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 나보다 더 이혼 가치가 있는 그 여자 선택한 거잖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온몸으로 참아왔던 말을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까지 찾아갔어? 무슨 말 했어?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일적으로 만났는데 그 여자 혼자 착각해서. 착각? 당신 아직까지 이렇게 사기치고 싶니? 아무리 그래도 한 입을 덮고 2년이나 부부로 살았어. 차라리 나한테 솔직하게 말이라도 해. 그게 예의 아니니?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인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지. 그 여자 말을 더 믿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세상은 좁아. 당신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야. 사실이잖아.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제 앞에서 연기하는 남자를 보고 있자니 허탈함을 넘어서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찾아오지 마. 우리 이미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남남이야. 수경아, 제발. 남편은 돌아가려는 제 앞을 막고 무릎을 꿇더군요. 나 좀 도와줘. 제발. 응? 내가 결혼할 때 너한테 줬던 아파트랑 부동산만이라도 다시 주라. 회사 힘들다고 할 때 나한테 준다고 집문서랑 준비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주면 안 될까? 나와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했을 때 회사부도 막으라고 건네준 문서들을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이 얼마나 더 구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보아하니 차림새나 상황을 봐서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아니, 줄 수 없어.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 도울 거야. 어떻게 그래? 그거 내 지분도 있어. 나도 어려운 사람이야. 네 눈앞에 있는 나부터 도와주면 안 될까? 거기에 왜 당신 지분이 있어? 내 명의로 된 재산인데? 그리고 나 여태 당신한테 속고 마음고생한 거 위자료로 쳐도 부족해.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난 당신하고 결혼해서 몸도 마음도 모두 충실했어. 그런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너덜거리게 만들어? 네가 뭔데? 우리 가족이잖아. 좀 도와줘. 함께 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너밖에 없어. 왜 없어? 진짜 가족 있잖아. 당신 부모님. 부모님한테 의절당했어. 자책하시던 시부모님을 떠올리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부족해서 그런 자식을 낳고 길렀다고 제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던 분들이었으니까요. 당신 그거 알아?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무릎 꿇으셨어. 그 좋은 분들이 자식 잘못 기른 죄라면서 내 앞에서 당신 그거 알면 나한테 이렇게 끝까지 쇼 못해. 전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더군요. 그 길로 뒤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니 후에 큰 쓰나미처럼 고통을 받을 사람이다 싶었어요.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이후로 한동안은 꿈자리가 뒤숭숭했었습니다. 모진 말을 하고 내쫓았어도 사람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문득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붓을 들었습니다. 전업작가로 활동해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더 미루지 말고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수묵화들을 그려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식사 시간도 모르고 작업에 열중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몰두하는 것이 나를 치유해주는 느낌이었죠. 1년을 꼬박 그려온 작품으로 근처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상업적인 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 열었던 전시라 저는 나름 만족했죠.
엄마와 가까운 지인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기도 했고요. 어느 날 갤러리로부터 작품이 팔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니 축하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장 큰 사이즈의 작품이 팔렸더군요. 친구 미주였습니다. 전시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나름의 인사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묵적으로 다시 보지 말자는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 있더군요. 전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투자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었죠. 이제는 남의 일같이 그렇다더라 하지만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던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 30대밖에 안 됐지만 결혼과 이혼을 겪으면서 어떨 때는 거늘거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는 곳도 바꾸고 새로운 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멈춰있던 제 삶이 조금씩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니 어색하네요. 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어 써본 글이라 부족하지만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